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며칠 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을 때 바닥에 떨어진 USB를 발견했습니다. 어딘가에 걸려 있었던 듯 줄이 달려있는 USB였습니다. 역 안에서 주운 게 아니라 지하철 내부에서 주었기에 아무 역에나 맡겨도 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어느 역이든 맡기면 주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USB를 줍고 역에서 내렸습니다. 이른 시간이었기에 역무원이 있는 안내창고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득 가방에 수첩과 펜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주워 놓고 갑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수첩과 연필이 오늘 빛을 발하는구나 싶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자료가 담긴 USB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내창고 앞에 메모와 함께 두고 오면서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일이 그날의 하루를 좋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진행자에게 어떤 역술가는 다른 이에게 이유 없이 베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떠한 이유 없이 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나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주는 것으로 충분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운 세상을 오늘도 상상해 봅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 소개할 책은 정유정 작가의 장편소설 7년의 밤입니다. 이 책은 예전부터 저희 집 책장에 고이 꽂혀 있던 소설입니다. 정유정 작가의 책 시리즈가 총 3권이 있었는데 각각 7년의 밤과 28, 종의 기원입니다. 하도 이북으로 소설을 읽어왔던 터라 종이책으로 소설을 읽고 싶어 책장에서 고른 책이었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유명함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의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적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자 싶어 선택했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는 7년의 밤 앞부분을 요약하고 소설에 관한 전반적인 감상평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새벽, 내 눈앞에는 부서진 다리와 물에 잠긴 도로, 폐허가 된 거리, 뒤엉킨 소방차와 경찰차, 구급차 등이 지나갔다. 경찰차를 타고 가며 본 마지막 광경은 우리 가족이 2주 동안 살았던 동네가 무적행으로 변해 있는 모습이었다. 경찰차는 S시의 한 경찰서에서 멈췄다. 작은 방에는 두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파란 셔츠를 입은 경관은 내게 누구에게 듣거나 상상한 것이 아닌 직접 겪은 일만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나와 아저씨가 풀려나기 위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어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울어서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나는 자신을
호수로 끌고 간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보안회사 직원이었으며 아저씨가 구하러 올 때까지 호수에서 2주 전에 죽은 여자아이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다고 대답했다. 이를 들은 두 형사의 시선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듯 했다. 파란 셔츠의 형사는 얼마 후 나를 경찰서 현관으로 데려갔다. 주차장에서 작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현관부터 주차장까지는 취재 기자들이 점령해 있었다.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플래시가 터졌다. 온갖 질문들이 쏟아졌다. 여기를 봐달라. 아빠를 만났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현기증이 밀려들고 멀미가 났다. 어느 순간 나를 부르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카메라들이 날 향해 일제히 섬광을 내뿜었다. 작은아버지의 차 뒷좌석에 웅크려 앉았다. 아저씨가 꼭 가지고 있으라며 건네준 휴대전화를 소나기에 움켜쥐었다. 무릎에 이마를 대고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세상은 지난밤 일을 세령호의 재앙이라 불렀다. 아버지에게는 미치광이 살인마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 불렸으며 그때 나는 12살이었다. 나는 작은아버지에게 위탁됐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전학을 간 첫날 반 아이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었다. 12살짜리 여자아이의 목을 비틀어 살해하고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뭉치로 때려 죽이고 자기 아내마저 죽여 강에 내던지고 댐 수문을 열어 경찰 넷과 마을 주민 절반을 수장시킨 미치광이 살인마의 아들. 작은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작은 어머니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촌들은 어쩌다 집안에서 나를 마주치면 비명을 질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얼어붙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를 방에 가두는 것 뿐이었다. 석 달이 지나자 작은아버지는 나를 큰 고모네로 보냈다. 큰 고모는 석 달 후에 둘째 고모네로 보냈다. 어디를 가도 내 처지는 비슷했다. 달라진 건 불규칙해도 학교에는 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령호 사건은 관심에서 멀어졌고 나를 알아보는 이도 점차 줄었다. 그럼에도 나에 관한 소문이 퍼지는 날에는 곧장 전학을 가야 했다. 내가 아저씨에게 연락하게 된 때는 외삼촌에게서 삼본에 있는 작은아빠네로 가라는 통보를 받은 날이었다. 외삼촌은 데려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이사를 할 예정이었다. 이사할 집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책가방을 메고 옷가방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다. 3본까지 가는데 5시간 가까이 걸렸다. 현관 벨을 누르자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작은 아버지의 이름을 댔으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잘못 찾았나 싶어 호수와 동 번호를 확인했다. 주소는 틀리지 않았다.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외삼촌도 마찬가지였다. 휴대전화, 집전화 모두 정지해 있었다. 영주 이모도 고모네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막막하고 두려웠다. 눈보라는 거셌고 나는 가을 점퍼 차림이었다. 청바지는 발목이 드러날 정도로 짧았고 종일 굶어 배도 고팠다. 가진 건 100원짜리 동전 하나였다. 연락해보지 않은 번호도 하나뿐이었다. 작은 아버지가 깨버린 아저씨의 휴대전화. 전화기가 없으니
받을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럼에도 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수화기를 들었다. 만약 아저씨가 새 휴대전화를 샀다면,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였다. 나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내뱉었다. 아저씨 룸메이트라고. 자줏빛 봉고가 눈보라를 뚫고 달려와 내 앞에 서기까지 걸린 그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저씨는 겨울이 갈 무렵 나의 후견인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나는 아저씨의 둘째 형의 양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에게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내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아저씨는 기꺼이 과외 선생이 돼주었다. 2학기 중간고사에서 반석차 1등, 전체 석차 5등을 거머쥐었다. 그날 아저씨는 나를 동네 고깃집에 데려갔다. 맥주잔과 콜라잔을 부딪히며 성과를 자축했다. 그때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사형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내 앞으로 우편함이 날아왔다. 발신인은 사서함 주소로 되어 있었다. 갈색 봉투 안에는 썬데이 매거진이라는 주간지가 들어있었다. 그날 아침 발행된 것으로 사진 한 장이 일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물고 카메라를 돌아보는 소년이 있었다. 나였다. 다음 페이지에는 세령호 사건을 다룬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다. 월요일 아침 썬데이 매거진은 반 아이들의 책상 위에 한 부씩 올려져 있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12번의 전화 끝에 자퇴를 한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갔다. 고등학교 내 학기 동안 9번 전학을 했다. 신분이 알려지는 방식은 늘 같았다. 썬데이 매거진과 나에 관한 기사와 그 복사본이 학교, 학부모와 반 아이들, 집주인과 이웃집으로 동시에 배포됐다. 나와 아저씨는 떠돌이가 됐다. 주로 항구 도시에 머물렀고 아저씨는 내게 다이빙을 가르쳤다. 바다는 내게 자유를 주었다. 나는 자퇴를 선언했다. 학교를 옮기고 거처를 옮겨도 썬데이 매거진과 나를 향한 소문은 끊어지지 않았다. 아저씨는 1년 휴학을 권했고 나는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등대마을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내 계절을 보냈다. 그동안 썬데이 매거진은 날아오지 않았다. 진즉에 학교를 포기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아버지의 사형 집행 날이었다. 등대마을 근처에서 잠수사고로 3명 중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저씨와 내가 머무르고 있는 민박집에 찾아왔던 손님들이었다. 잠수를 할 수 있었던 나와 아저씨는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그들은 세가의 자손들이었기에 작업이 끝난 후 신문 수준의 취조를 받아야 했다. 청년회장은 위험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멀쩡한 청년 둘을 죽인 혐의, 아저씨는 그들 중 한 명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폭력 혐의를 받았다. 한 명의 생존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덕분에 셋은 겨우 취조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10여 명의 기자들이 건네는 질문들이었다. 나의 존재를 알고 물어오는 질문이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사형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였다. 다음 날 등대마을에서 1년 동안 일했던 약국문 앞에 조간지가 놓여져 있었다. 어젯밤 사건과
이를 구조한 사람이 살인마 최현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는 글이었다. 지나간 과정이 되풀이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당일 저녁 약국을 그만두었고 아저씨가 있는 민박집으로 갔다. 그러나 나를 반기는 건 청년회장이었다. 청년회장은 좀 전에 배달 오토바이가 내게 주고 갔다며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아저씨는 어디 갔냐고 묻자 점심을 같이 먹은 뒤로 보지 못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 상자를 열었다. 아저씨의 취재 수첩, USB, 스크랩북, 맨 밑에는 A4 용지 묶음이 놓여 있었다. 표지를 넘기자 프롤로그, 세령호라는 표제가 눈에 들어왔다. 그 밑에는 세령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 3인칭으로 서술되고 있는 글이 적혀 있었다. 2004년 8월 27일 금요일, 여자아이가 살아있었던 오후. 나는 멱살을 잡힌 듯이 7년 전 여름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미치광이 살인마라는 별명을 얻기 2주 전,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여자아이와 아저씨의 조우로. (7년의) 밤을 읽으며 한국 작가가 그려내는 스릴러 소설을 제가 오랜만에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결말이 어떻게 날지에 대한 궁금증을 부풀리며 즐겁게 읽었던 소설이었습니다. (7년의) 밤은 소설의 첫 문장으로도 유명한 책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의 사형 집행인이었다는 문장은 알고 읽었음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한 페이지 반 정도의 프롤로그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며 흡입력이 대단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소개한 줄거리는 프롤로그와 첫 번째 챕터 등대마을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인공 최서원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챕터이면서 12살 때부터 살인마의 아들로 낙인 찍힌 잔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저는 서원이 세령호 사건 직후 여러 친척집을 전진하다가 결국 버림받는 장면에서 한숨을 내쉬며 읽었습니다. 고작 중학생도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펼쳐지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고 어른들의 태도에 진저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서원에게 아저씨라 불리우는 승환은 한마디로 서원의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승환이라는 인물이 서원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어떤 관계였길래 주인공의 법적 후견인까지 자처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부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 하나로 서원이 받은 상자에 있었던 세령호 사건을 담은 A4 용지의 정체가 있습니다. 이는 승환이 작성한 것으로 소설 안에서 승환은 소설가를 꿈꾸다가 대필 작가로 전향한 인물로 나옵니다. 프롤로그와 세령호 사건이 세세하게 적힌 이 용지들은 승환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하나의 소설처럼 적은 내용입니다. 서원이 이 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챕터 세령호가 시작됩니다. 즉, 우리는 승환이 적은 글을 읽는 서원이 되어 7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설정이 이야기에 더 빠져들게 만들어주어서 좋았습니다. 소설의 구성 또한 7년 후와 전을 오고 가며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작가의 필력 덕분에 전개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 세령호 1, 2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무척 잘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한 명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극악무도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글로 읽으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체념 어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특징이 분명한 등장인물들은 이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어주었으나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초반부에 등장하는 가정폭력의 묘사들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의 시점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지나치게 자세하여 원치 않아도 저절로 그려지는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피해를 받는 이들이 성인 여자와 여자아이였기에 더욱 거부감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비교적 과거에 출간한 소설이기에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었지만 활자로 접하는 폭력 묘사도 이제 제게는 버겁고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해당 부분은 초반에만 등장하고 뒤로 갈수록 세령호의 사건에 중점이 맞춰집니다. 최서원의 아빠 최현수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가 느끼는 혼란스러움, 죄책감, 불안함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최현수의 행동들이 정말 답이 없는 것으로 가득해서 책에 최현수를 향한 욕을 적으며 읽었습니다. 프롤로그와 첫 번째 챕터에서 쌓인 주인공 서원을 향한 안쓰러움이 그의 만행을 더더욱 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과거 수사를 통해 최현수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음이 밝혀졌으나 그가 겪는 괴로움과는 별개로 최현수의 선택들이 용납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알고 온전히 그 캐릭터를 미워하기가 힘들었다고도 하는데 전 그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령호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일은 최현수가 오영재의 딸 오세령을 살해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오영재라는 캐릭터는 아까 잠깐 언급한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아내와 딸을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며 교정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합니다. 사실 정당화라는 표현도 힘든 것이 소설 안에서 오영재는 자신의 행동이 전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딸 세령을 죽인 범인이 최현수임을 알아내면서 복수를 기획하는데 이 복수조차 철저히 자신의 욕망에 근거하여 이뤄집니다. 세령호의 재앙은 오영재의 이 복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현수도 참 별로인 캐릭터지만 오영재와 비교했을 때는 쌀 한 톨만큼은 나은 인간이어서 후반에는 최현수를 조금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건 영화로 분명 제작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8년 추창민 감독 제작으로 영화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현수 역할은 유승용, 오영재 역할은 장동건이 맡았는데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얼굴은 상상해보지 않았던 터라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재밌었다면,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볼 의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니 제 취향은 아닐 것 같아 영화는 안 보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만약 소설을 읽고 영화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 웨이브 등에 올라와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설을 읽고 영화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 웨이브 등에 올라와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흡입력도 있고 촘촘한 이야기의 구성이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장편 소설은 분량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쌓이는 서사에 재미를 느끼며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간한 지 약 15년이 된 책임에도 크게 올드하지 않고 몰입해서 볼 수 있기에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다만 폭력적인 묘사가 세세한 편이라 머릿속에 구체적인 상상이 저절로 그려지시는 분들은 한번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장편소설 7년의 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장편을 얘기할 때는 어떤 부분을 생략해야 매끄럽게 이야기가 전달될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거의 40화에 가까운 스크립트를 썼음에도 하나의 글을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일임을 늘 체감합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성장했으리라 믿고 꾸준히 해나가는 데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꾸준히 그리고 완성도 있는 이야기를 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만연한 봄입니다. 이제는 여름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온화한 날씨와 청량한 하늘은 변함없이 저를 들뜨고 설레게 만듭니다. 어느 곳이든 길을 거닐며 봄과 여름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돋아나는 새싹의 기운을 놓치지 말고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